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오전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전부터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부분일 거다 예상들은 좀 있었는데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벌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단 수요를 잰다. 그러니까 부동산 살 수 있는 돈줄을 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 9.7 대책 등에서도 또 그 전 6월달 대책에서도 수요를 좀 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를 부동산을 살 그 돈줄을 아주 강력하게 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집을 없는 사람들도 집을 살 때 금액이 15억 이상이 넘어가면 그동안에는 6억까지는 빌릴 수 있었는데 이게 4억으로 줄어들고 또 그 25억이 넘어가면 그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요 한도를 얼마 이상 빌려주지 못한다. 이게 사실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처음 나온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6억이었다고요. 이게 4억, 2억으로 줄어들고 유주택자,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출이 금지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LTV라고 해서 그 한도를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소득이 집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LTV가 loan to value라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자산의 40% 이상을 초과하면 기존 그 4억 원이라는 한도도 더 줄이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자기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묶었는데 서울 전역. 예. 그동안에는 강남 3구와 용산 4개만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의 구가 25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개에서 25개로 확산. 거기다가 경기도에서도 구 기준으로 12개를 추가해서 예. 그러니까 37개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는 집을 샀을 경우에 반드시 2년간 살아야만 실거주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개입 투자를 한다든지 먼저 집을 사놓고 천천히 돈을 벌겠다. 이런 투기 길이 완전히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좀 관심이 쏠렸던 건 또 세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세제에 대한 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세금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정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 예.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이번 11호 대책에서 당장에 지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그 보유세, 거래세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라는 이런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 공약에 연연하지 않고 조만간 그 보유세도 조정하겠다. 그래서 바로 실무 TF 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종부세, 재산세 오를 수 있고 양도세 등 전면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일단 세금 조정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수님, 박사님 평가하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예. 집값을 잡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벌써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또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조처를 내놔서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 있는데 찔끔찔끔 내놓으면
지금이 그나마 대출 받는 타이밍상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서 4억이나 2억이라도 지금 받아놓자. 먼저 사자.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더 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끌어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달 대책이 나왔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으로 줄였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적은 그 집값이 낮은 거, 좀 소형 주택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그런 면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찔끔찔끔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아울러 공급 대책도 정부가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대목도 그동안에 공공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집값 안 올라가고 기다려도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플러스 세금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완벽한 플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게 정부 입장에선 단계적으로 그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느냐 전면으로 하느냐 이게 예.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웬만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상실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물론 한꺼번에 아주 대형 초매머드급 조치를 내놨을 때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물론 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한국은행의 금리라든지 사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 돈이 갈 데는 없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왔다고요.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신호. 이런 대목도 사실 부동산의 거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이게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불법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굉장히 좀 신고가로 거래를 했다가 이후에 취소하는 뭐 그런 사례들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 이런 방안들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정적인 지도와 규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해서 부동산 계약하자마자 바로 국토부에 가격을 올려라 이랬는데 그 정책의 취지는 매우 좋았어요. 미국에는 이런 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역시 규제보다는 시장의 편법이 한 수가 더 높습니다. 가족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가격을 일단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은 해약하고 집 사러 온 사람한테 실거래가가 높아 있잖아. 그 높아진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믿게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거래가는 국토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걸 다 믿었다고요. 근데 그 가격도 조작을 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실패, 어떤 정부 제도의 부작용이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세를 조작한 것,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시스템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나온 수많은 정책들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 금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집도 오르고 그 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주식도 오르고 하지만 이 금값이 오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지켜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금과 은입니다. 그렇죠. 주식도 올랐다. 또 그밖에 채권 가격도 올랐다. 대부분의 금융 상품들이 다 오르는 이른바 지금 에브리띵 랠리 시대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그중에 특히 금값이 오르냐? 예.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국가 부채가 심각하니까 달러를 통화량을 대폭 늘려서 지금 무제한 발행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무제한 발행이 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금값이라든지 또는 주식 가격 이게 전부 다 달러로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 공급량이 많아지면 금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더 오르는 것으로 되고 자 달러가 그동안 안전자산이었는데 달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결국은 금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세계 경제에 대한 불신,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지금 금값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금값 오르는 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은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게 실버바가 동일 날 정도로 은값이 올랐다 네.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약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할 그 당시에는 통화의 기축 통화의 중심이 은이었습니다. 예. 은화가 중심이었습니다. 어. 우리 돈 생기면 어디 가서 예금하잖아요. 예. 그 창소를 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은행이냐? 아, 돈은 돈행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니까. 행은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은행이냐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들어올 당시에 전 세계는 은을 주도로 한 은본위 제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돈의 중심은 은이다는 시대가 한 500년 지속됐는데 이게 남미에서요. 새로 개척한 신대륙에서 그 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은 가격이 한때 굉장히 떨어지고 은 폭락 사태가 왔는데 지금 금값이 오르니까 금값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금 비슷한 거 뭐 없냐?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은이 기축통화 시대 때 금과 은의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은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 지금 은을 사보면 어떨까? 이런 투기 세력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사실 올해 들어서는 금보다도 은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실질 가치가 은이 금보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이 더 오른다 이 얘기는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달러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 불안 심리가 귀금속으로 가고 있다. 그 하나의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국제 시장의 금값과 우리 금값 거의 15% 이상 차이가 나던데요. 오늘 제가 지금 막 참고해 보니까 예. 무려 17%가 차이가 아. 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말이 좋아 프리미엄이지 가격이 높으니까 프리미엄인데 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줘야 되니까 그것이 디스카운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된 거죠. 우리가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방송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세는 국제 시세예요. 온스당 4,0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한 18만 원, 19만 원 한 그램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17%가 더 많은 22만 원, 23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의 양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자 성향, 투자자들 성향은 매우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어그레시브. 오른다 싶으면 한꺼번에 팍 나가고 떨어진다 싶으면 한꺼번에 좀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값이 오를 때 국내에서 금을 사자는 세력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그 프리미엄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국내 금 공급업자들이 국내 프리미엄이 많으면 해외에 가서 금을 더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국내 공급량의 희석이 되면 가격이 평준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많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를 연동해서 잘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미국이 달러 공급량 열리는 것을 중단하든지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가격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우 민감하게 경제 상황을 꿰뚫어 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아, 무조건 금을 사자. 그냥 닥치고 금매입 했다가도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얼음 긋듯이 예. 매우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에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겠다. 이런 걸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그런 의도가요. 과연 미국을 겨냥한 것인지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인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둘 다 겨냥을 했고요. 오히려 한국에 더 공격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 중국이 싸우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등이 터졌습니다. 등만 터진 게 아니라 허리가 부러졌어요. 예. 한화오션 등 5개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화오션 중국 거래 중단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 도와주는 거 그거에 대한 경계,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중국 조선을 선박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중국의 불리한 정보를 미국이 가차바쳤다. 이래서 때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제받은 5개 회사는 중국산 제품을 원래 많이 쓰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의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미중 갈등에 미국 편들면 한국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아주 명백한 공갈 폭탄의 신호탄을 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 좀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사실 뭐 잠잠해질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 이달 말에 경주 에이펙이 그러니까요. 운명의 단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이 트위터를 보면 바로 전면전에 들어간다고 했다가도 또 한두 시간 내에 우리 잘해볼 거야. 그만큼 이 미국과 중국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두 나라가 전면전을 가면 둘 다 손해입니다. 따라서 둘 다 충돌하지 않는 치킨 아웃 되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현명한 전략을 취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희망이고 그 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마다 금융 시세가 올랐다가 내렸다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략을 우리 함께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